네, 우삭진 교수가 독감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바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독감을 이기고 돌아온 영혼의 경제학자. 예, 뭐 이긴 건 아니고 아직도 지금 독감 중입니다. 요즘 예. 독감이 엄청 독하다고 하던데. 뭐 정신 못 차립니다. 예.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아픕니다. 아프고 예. 뭐 답이 없습니다. 좀. 그래요? 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예. 네, 김원장 기자는 절대 걸리지 마세요. 네, 네. 돌아가면서 뭐 한 번씩 딱 걸리는 거니까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아무튼 예.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해줄 때 이른바 최상목의 쪽지 네. 이야기부터 한번 좀 해볼까요? 예. 최상목 대행은 받았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줬다고 하고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기가 썼다고 하고 네.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슈레딩거의 쪽지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슈레딩거가 아니라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슈레딩거의 쪽지다. 이게 주지 않아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최상목의 주머니 속에는 존재하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슈레딩거의 쪽지다. 네. 조금 그래서 쉽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안 되는 예. 과학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양자역학을 보면은 이제 뭐 빛이 뭐 파동이면서 입자다 뭐 이런 넘어가시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지금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기 혹시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은 네. 저건데 저거잖아요, 저거. 예. 저건데 제가 12월 4일 아침부터 사실은 최상목의 행적을 제가 쭉 추적을 해와서 거의 다 조립을 다 했거든요. 오, 예. 근데 그때도 쪽지가 안 나왔을 때예요. 쪽지가 안 나왔을 때인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예비비 관련된 지시가 있었을 거다. 네, 말씀하신 적 왜냐하면은 거병을 하게 되면은 병력도 일으키지만은 이 군자금을 모으는 게 그게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쪽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돈을 좀 모아라. 그래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라. 이것도 조금 이제 예산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고 표현하는데 하여간 돈을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국회로 가는 돈을 끊어라. 거기 국회 활동을 중지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각종 보조금, 지원금 끊으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국회로 보조금이 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소위 말하는 그 비상 입법기구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1년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온 거고 어저께 나온 건 뭐냐면은 이게 8번째 쪽이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빨간 펜으로 붙여놨는데 8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요거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첫 페이지는 이 내용은 있는 건 아니고 표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8번 사이에 이 순서대로 내용들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앞에 받은 사람은 지금 2명은 확실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태열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 최상목 부총리 받은 거니까 두 개 확실하고 외교부 장관은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윤 대통령한테 직접. 확실하고. 네. 근데 이 두 분은 받은 거 보면은 약간 이제 약간 서플라이 무슨 뭐 병참 같은 거예요. 돈 마련하고 대외 공간 다른 나라에 이제 좀 선전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앞 번호는 이제 병력과 관련된 건데 경찰 관련된 이제 경찰청장하고 이제 서울경찰청장 2명 받았다고 하니까 2개는 빠졌다. 근데 남아 있는 거는 확실한 거는 이제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이상민은 받았을 것 같다. 라고 조금 전에 윤관영 의원도 추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후속 조치를 소방방재청과 관련된 조치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2장 남았다. 예, 2장 남았. 거의 저도 이제 심증은 좁히고 있는데 지금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런 거고 제가 보면서 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저게 이제 혹시 기재부에서 혹시 도움 준 거 아니냐 최상목 쪽지 내용 기한 그 과정에서 내용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박춘섭 경제수석을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잘 알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이게 뭐 김영현이 작성했다고 하지만은 좀 아무래도 좀 잘 알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누가 조언 준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네. 봤더니
기재부 스타일은 아니다. 일단. 문서 작성 내용이나 스타일이. 예, 그 박준섭이 예산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기재부 공무원이 그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이 개조칙 쓰는 것만 막 진짜 엄청나게 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아는 기재부 스타일이 아니고 왜냐면 저희 잘 보시면은 저희가 찍땡이라고 하잖아요. 찍땡. 개조식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찍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문서 보면은 여기 앞에 좀 동그라미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런 양식 기재부 잘 안 쓰거든요. 안 쓰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기 조금에서 안 보이지만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맞춤표가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동그라미에는 맞춤표가 지금 없습니다. 예. 잘 보시면은 네네네. 예, 뭐 첫 번째 동그라미 확보하여 보고할 것 하고 딱 맞춤표 찍혀 있잖아요. 기재부는 맞춤표 찍지 않거든요. 그래서 탐정사무소 차리시는 분들 제가 이 개념식 관련해서 칼럼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쓰는 거 자세히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요 스타일로 봤을 때 훈련된 공무원이 쓴 거는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부사가 너무 많고 내용이 지금 우리 예산 체계하고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 관료나 관료 출신이 썼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죠. 저는 낮다고 보고 정부 양식은 하나입니다.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누가 불러주고 좀 숙달이 덜 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늘공 말고 어공들의 일부가 들어가서 그걸 들어가면서 이렇게 쳤을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다음에 법정에서 당연히 이제 어떤 건 이제 증인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상목 대행은 어제 청문회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최상목 쪽지를 받은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나왔으면 제가 가려고 그랬죠. 참고인으로 원래 지금 제가 참고인으로 소환 당해가지고 그 최상목 그 대행이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와 제가 파악한 거하고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안 오셔가지고 제가 또 안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상목 대행이 청문회도 지금 출석을 하는데 법정이나 헌재에 나가가지고 저 쪽지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의 일생을 보면은 도망가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았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다만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 스탠스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나는 안 줬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안 줬다. 네. 옆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김영현이 사실은 김영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김영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국무회의에 있었던 다른 참석자가 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거의 확정은 지어놨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가 줬겠다 확정은 지어놨는데 말하면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여하튼 뭐 심정은 저도 있어요. 예. 한번 맞춰볼까요?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그래서 그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은 받았다는 사실 실물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부인하지 않고 다만 안 받다는 스탠스는 유지할 거다. 아니 그리고 이거저거 떠나서 저건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지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니 그 국회에서 최초에 진술할 때 보면은 그 이제 대통령이 개헌 발표를 하고 나와서 약간 상기된 표정은 뭐 제 표현이지만 나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최상목 장관이 법대 8위학번 아니까 서울대 법대 8위학번 그러면은 평소에 그 대통령이 언행으로 봤을 때 야 상목아 잠깐 와봐. 아니 공개 회의 자리에서도 막 그렇게 불렀대요? 그건 뭐 제 소설입니다. 이름 불렀다 그래요. 최상목 씨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름 불렀다는데. 최 장관 뭐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자기 호출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거 참고해서 받아가.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이 관계자가 줬다. 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이 있는 데서 F4 회의를 소집을 하는 겁니다. 나와서 소집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있는 데서 소집했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1년의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지시를 취하고 뭐 시장 관련된 조치도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오면서 F4 회의를 하고 오케이. 그 쪽지 받아와서 차관보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F4 회의하기 전에 예. 그 얘기는 후속 회의를 준비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가 12시 50분에 1급 회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F4 회의가 벌어졌던 11시 40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국회에 군인이 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계엄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1년의 일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쪽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건 높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 훨씬 누가 줬느니 나는 안 받았네, 누가 안 줬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형법상 내란죄 형량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소되거나 뭐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구속되는 관련된 뭐 군의 지휘관들이나 뭐 장관이나 이분들의 결국은 손가락이 다 윤 대통령을 향할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근데 예상과 다르게 모두 다 내가 안 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법률가긴 한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이 쪽지 보면서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굉장히 이 사태가 오래 갈 걸로 준비했구나. 근데 윤 대통령은 그냥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 중요한 지적이죠. 네, 국회 인사를 체포할 생각도 없었고 선관위를 장악할 생각도 그러면 없었고. 비상 입법기구 뭐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이거 도대체 얼마나 오랜 기간. 사실상 이 쪽지를 누가 만들었던 간에 이 계엄을 계획한 사람은 입법부를 바꾸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입법부를 만드는 등 굉장히 거대한 프레임으로 장기간에 걸릴 계획을 준비했다는 게 이 메모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쪽지 얘기는 좀 그 정도로 하고 최성목 대행과 관련된 이야기 아마 다음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다리 삼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김 기자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추경 문제 있잖아요. 네. 결국은 최성목 대행이 찬성으로 돌아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주를 깐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전에 쓰던 말. 네. 어젠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최 대행이 여론을 보니 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뭐 재정을 아낀다는 조건 하에 이런 걸 검토해 보자. 이거는 뭐 정치적 해석으로 보자면 추경을 준비하자. 그렇게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내용인 것 된다? 같아요. 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 대행이 이 뭐 추경을 준비하지 말자 이런 입장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부 예산안이라는 게 기재부가 올려서 12월에 통과된 건데 1월 달에 우리가 추경 다시 하시죠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작업한 게 기재부가 할 최고의 업무라는 게 이제 올해 그해 예산안을 짜는 건데 우리 예산안이 잘못됐네요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 장관이 추경하자고 말하는 건 1월 달에 말하는 건 사실은 뭐 대단한 사변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잘 앞뒤가 안 맞는 거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 못하는 것이지 추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을 결국은 겁니다. 할 거다. 네. 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두 번째 화면 저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게 어저께 기재부 보도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진행자분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조선일보에서 이제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별하게 이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많이 좀 풀렸거든요. 네. 근데 지역 화폐를 뭐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할인율을 뭐 10에서 한 20% 정도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자체들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조금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어저께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죠. 현재. 그렇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현재에 밑줄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저는 뭐 검토하고 있다고 보긴 하는데, 하여간 이제 보도자료가 이제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일단 오피셜리 공식적으로는 지금 스탠스는 이거다. 다만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서 조임을 지금
조이기를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조이기를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다들 이제 경제가 힘들다는 뭐 그 실적치 예. 그다음에 전망치들이 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실적치들이 쭉 나와서 심지어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도 12월 마지막 주면은 거의 흥청망청 저희가 사실은 써야 될 때인데 그때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봤을 때 줄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심리뿐만 아니고 실제로도 지금 소비와 투자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국면 지금 제가 그 이창용 총재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스코어 우리 거시 경제 정책에서 제일 능통한 사람은 이창용 총재입니다 지금. 근데 기존의 통화 정책을 넘어서 가지고 재정 정책까지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지금 가하는 중이거든요. 하느니 보통은 2호, 8, 11월에 보통 경제 전망을 보통 발표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얘기도 살짝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1월 달에 지금 경제 전망을 지금 수정한다고 지금 또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추경 얘기도 또 하고 규모도 거의 구체적으로 지금 20조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하는 게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입장이. 하는 입장이.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100번 토론회 갔다 왔는데 그때 이해운 이제 예. 그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하는 총재가 재정 얘기하는 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 왜 지적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약간 목소리도 크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사실 부적절한 기존의 상황인데 문법으로는 사실은 여기서 잠깐 샛길. 오늘 뉴스 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신 정치할 생각이야라고 물어보니까 저 정치 네. 생각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은 모르겠고 예. 마음은 모르겠고 네이버에 가면은 네. 이창용 총재 그 상세 인물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 고향이 충남 논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충청 대망론입니까? 근데 그분 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셨거든요. 인창고 나왔다면서요? 네, 인창고 배구 배구 명문 선수였던. 인천 장윤창의 그 고등학교 인창고 출신인데 예. 그 논산으로 돼 있다. 아니 논산이 태어난 곳은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예. 부모님 고향 이렇게 해가지고 맞을 건데. 충남 논산으로 나오네요. 예, 이게 그 정치에 큰 관심 없으면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네이버에 보면은 본인이 참여해서 정보를 수정했는지가 또 나옵니다. 맞아요, 나와요. 예, 본인 수정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탐정사무소 차리셔도 예. 될 것 같은데. 예. 경제학계 국정원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한국은행 찾아갔었잖아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통화 책임자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느냐.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 시스템 무너진 것 같아요. 한 100여 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가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의 돈보따리, 정부의 곳간, 재정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주 불문율인데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독립시켜 줘야 되니까 모든 왕이나 대통령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끌어다 쓰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년의 역사에서 그래서 그렇죠. 또 독립시켜 놨는데 트럼프 이후에 이제 이런 원칙은 깨져서 권성동 원내도 이창용 총재한테 이제 그런 지적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 뭐 지금 같은 특히 우리는 지금 뭐 정치 상황이 워낙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창용 총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뭐 일견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 아무도 뭘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총재라도 뭐 이거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 싶어요. 추경 관련 중간 정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국은행까지 이렇게 나서는 판에 최상목 대응 혼자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못 버틸 하느니 거다. 교수님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교수님 보셨는지 그 하느니 올해 1.9 예상하고 기재부가 1.8 성장률 우리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하느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0.2에서 0.3%포인트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결과를 서둘러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거 한번 계산해봐. 국민들이 궁금해할 텐데 한번 계산해봐. 이런 게 아니고서야 밑에서 올려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였으니까 한국은행이 계엄이 성장률 0.2%포인트 낮추고 환율을 30원 올렸다.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번 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그 고지서를 하느니 계산해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독특하고 그 얼추 계산해 보면 0.그 중에 0.2에서 0.3%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0.2% 정도가 정치적 혼란 때문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DP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 총 생산이 2,300조니까 곱하기 0.2 하면은 한 5조 원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12월 3일이니까 지난해 12월 건 빠진 거예요. 지난해 12월 성장률 떨어진 건. 그래도 뭐 얼추 계산해서 5조 원 정도니까 그냥 해봤다는 계엄령으로 한 5조 원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기업들로 받은 뇌물액이 86억 원인가 그래요. 뭐 수평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86억 원이었고 지금은 최소 5조 원이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실질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따지는 명목으로 계산하면은 그것보다는 뭐 훨씬 커지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커지게 1년치입니다. 1년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네, 뭐 한 가지 더 네. 더하자 보면은 이제 이제 김동연 지사, 예, 경기도지사는 지금 여기다 50조를 태웠습니다. 네, 추경 50조. 오, 예.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추경 관련해서 뭐 약간 대권 구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은 뭐 좀 빼고 있지만은 예. 여기에 이제 올라타지 않을 수 없다. 50조까지는 50조면 전 정치적 수사가 좀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50조면 뭐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물가도 흔들 수 있고 자칫하면 이 돈이 또 자본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서 근데 전번에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 때 그 재난지원금 줄 때 기억하시겠지만 하위 70%씩 그러니까 우리 가구로 해서 70%까지만 줬고 상위 30%는 안 주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가 받느냐, 못 받으면 이제 상위 30%였는데 그때 9조 원 들었어요. 9조 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2배 정도 한다 해도 20조 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0조 원은 좀 큰 돈입니다.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세게 불렀네요. 세게 부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이라고 결국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죠?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부가 멕시코와 캐나다는 2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언제 한답니까? 아직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조용히 해야 돼. 무서우니까 말도 버벅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중국은 어제 그러니까 우리보다 2시간 워싱턴인 사실은 그러니까 2시간 계산하면은 지금 저녁 7시니까 요맘때쯤은 업무를 그만두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몰라서 네. 앞으로 한 한 달 동안은 뭐가 나올지 몰라서 기자들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처음에는 취임식 할 때는 뭐가 특별한 게 안 나와서 네. 환율도 좀 내려가고 주가도 좀 올라가고 뭐 이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뒤에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막 서명을 하는데 40 몇 개? 막 서명을 하는데 또 서명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그런 쇼를 되게 잘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세는 안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일단 언급하기를 10%를 검토하고 있다. 근데 기존의 선거 공약은 60%였잖아요. 네. 진짜로 10%로 굳어지면 중국 정부는 오히려 속으로는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액션에 비해서 세다 뭐 약하다 아직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 하여튼 트럼프 2기가 시작됐는데 진짜 이건 뭐 경제적으로만 봐도 또 지정학적으로 봐도 트럼프 그 이전과 이후로 정말 크게 나눠지겠다. 우리 100년 전에 히틀러가 총선으로 집권하기 전과 후가 유럽 역사가 나눠지듯이 모든 게 정말 나눠지겠다.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삼성, LG, SK 총수들이 이렇게 장관들보다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메타, 그러니까 주커버가 앉아 있었고 아마존, 베이조스 앉아 있었고 구글, 그다음에 머스크 앉아 있었거든요. 테슬라 이렇게. 그러니까 돈 많은 내 동생들 뒤에 딱 앉히고 취임식을 딱 했다든지 뭐 여러 그리고 이렇게 보통의 취임 선서라면 정말 미국의 4년간을 상징할 그런 문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예상치 못한 문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이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펜실베니아에서 총 맞아서 네, 이제 네, 그 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뭐겠어요 답이 신이 나를 구원한 이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니까 그냥 대중들이 막 열광하고 마치 어떤 그 역시 그분도 구국이군요. 구국. 그죠? 하여튼 기존에 우리가 봤던 뭐 수많은 질서들은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 아까도 저기 저 통화 담당자와 재정당 트럼프는 아예 파월 연준 의장한테 네. 총선 전에 금리 내리면 내가 잘라버리겠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은 이제 다 잊어야 합니다. 네. 뭐 하여간 뭐 미국 언론이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취임식 날이 굉장히 부산한 날이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영어 표현을 플로리데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고 이제 뭐 특별하게 뭐 놀라운 뭐 이런 뭐 행정명령도 많았지만은 우리나라와 또 관련된 거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무역 관련된 아니면 각국의 다른 여러 가지 협정과 관련된 것들을 리뷰를 좀 해라.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US 뭐 MCA나 뭐 이런 것들 아마 리뷰를 아마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FTA 지금 그렇죠. 체결돼 있는데 아마 그 조항들도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서서히 이제 압박을 해오는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년 10월 달쯤에 이제 그 주한미군 관련돼서 비용 분담하는 협정을 저희가 5.4% 인상하면서 한 1조 한 5천억 정도로 지금 미리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다시 이제 리뷰를 거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도 완전 히 끊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 주식이 많이 늘었고 머스크도 조금 삐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공약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취임 전날 미국 에너지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관련해서 현대차가 5개 신청했는데 3개를 보조금 못 주겠다. 왜냐하면 중국산 그 배터리는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 국산 그 안에 이제 중국산 뭐 흑연이라든지 니켈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제외시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닌 게 중국산 배터리 못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3, 4, 5위 업체가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사실 뭐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몇 번 짚은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종합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윤곽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예상 범주에만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실행 범주로 넘어가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트럼프 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지만 지금 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 행정부처럼 그것을 동맹의 틀에서 절대 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뚜렷해졌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리에게 8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 이 인식이 가장 첫 번째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넓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조업자라고 기술 강국하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나라들. 그렇죠. 근데 사실 독일도 저물고 있고 그 자리를 우리하고 중국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고부가인 반도체 그 중에도 이제 HBM이 있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있고 전기차 부분 특히 이제 배터리 부분이 좀 전 세계에서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걸 더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다시 이제 큰 흐름에서 하락세로 내려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700조짜리 스타게이트라는 사업 하나 발표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 저 오픈 AI랑 저 누굽니까 저 손정희 의장 그 소프트뱅크랑 해가지고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뭐랄까 미국 경제를 선도할 사업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할 거고 AI 칩세트 그 칩세트에 들어가는 HBM은 하이닉스밖에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여러 삼성전자도 납품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위기가 있지만 또 기회도 공존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희망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기회는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멈추면 좋겠는데 근데 보시면 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한 지가 한 2010년 이후부터예요. 중국에 공장 세우고 베트남 가고 라오스 가고 미얀마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것보다 국내 투자가 훨씬 줄어들죠.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것이 우리 소득으로 연결 안 되는 게 한 10년, 15년 됐는데 지금 우리 최고의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수익을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기서 많이 벌어와도 우리한테 많이 안 오는 구조가 돼서 누구 말처럼 거기서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뭐 한국 GM이 더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야 라는 말도 틀린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2023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첨단 일자리를 우리가 미국에 2만 개를 만들어 2023년에. 네. 그런데 우리 20대 기업이 만든 우리 20대 대기업이 만든 전체 일자리가 2만 개예요. 국내에서. 미국에 2만 개를 그해 같은 해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로 인해서 수출이 어렵고 미국으로 많이 떠나지만 이런저런 혜택을 받아서 잘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했는데 잘 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한테 돌아오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 교수님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 지금 공백 상태인 지금 사실 탄핵 정국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제팀들이 상당히 지금 역할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무역 통상 관련된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국익 전체를 보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그 얘기는 이제 국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득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일부 뭐 산업이나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뭐 그런 국면에 뭐 접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컨대 뭐 우리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막 하고 이럴 때 농민들이 네, 엄청 네. 반발해서 네,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그 농특세 그게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조정하기 하려고. 근데 지금 최장목 이 권한대행 체계로 이러한 그 협상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받고 있는 거냐. 네네. 저는 그게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내가 나가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들고 왔을 때 국내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지금 권한대행 체계가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연이어서 받고 있는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뭐 하원 의장이 지금 받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를 권한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출된 권력은 지금 국회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빠르게 좀 요 문제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만들어줘서 네. 뭐 최장목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든 아니면 뭐 전권 대사를 한번 뽑아서 한번 협상에 나서든 이 협상 체계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네. 취임식 보면서 그 첫날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문장들이 몇 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연설을 또 했거든요. 거기서 2020년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자신이 떨어진 선거라고 맞아요. 다시 강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똑같은 이 사회적 혼란이 있잖아요. 갈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행정서명하면서 그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기소돼서 사법처리 받은 1,500여 명을 사면했지. 약속대로 사면에 서명해서 프라우드 보이스 그 대표 같은 그런 극우 그 사람은 22년형 받았는데 4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어떤 일련의 맥락이 우리도 이제 저 법원 난입 사건, 난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나 특히 이제 그 밑에 뭐 지금 뭐 교황과 왕이라는 이 머스크도 지금 독일 극우 정당 같은데 네. AFD 같은데 이렇게 찬성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X에 올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혹시나 우리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잘못 내서 그것이 우리 혼란의 또 다른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잠깐 제가 뭐 너무 앞서가는 건 모르지만 동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연설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 운영권 가져와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파나마 운하 중국 운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 모든 게 다 중국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고 지배되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거랑도 또 맥락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무슨 지적이신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지금 우석준 교수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